놀이의 철학, 고대 그리스에서 AI까지.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한 인물은 문화사가 하위징하입니다. 하위징하는 인간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놀이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원시사회의 수렵이나 법률, 전쟁, 지식 활동까지도 놀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려는 우월성과 교만이 배어나오는 태도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료진 히쇼에 나오는 놀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가 라는 구절이 훨씬 더 놀이의 본질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놀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 멀리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성한 의식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최적화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 됐죠. 놀이의 의미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아주 오래전 일본의 노래 모음집 료진이쇼에 나오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놀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가?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세기의 한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을 아주 멋진 말로 정의했어요. 바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이가 그냥 쉬는 시간에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 예술, 법,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아주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성, 효율성, 이게 최고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때는 정말 신성하기까지 했던 이 놀이가 도대체 어떻게 죄처럼 여겨지게 됐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요, 놀이, 즉 파이디아는요, 거의 신성한 활동으로 여겨졌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림픽 같은 경쟁적인 경기, 아곤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심지어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했냐면 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의 모습이 꼭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 같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놀이는 신화 열정처럼 우리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통로였던 셈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신성하고 본질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낭비에다 부두덕하기까지 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가가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창의력의 원천이 인생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이 극적인 변화, 도대체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근대 철학과 자본주의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철학자 헤겔이 노동의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인간이 도구를 써서 자연을 바꾸는 이 노동이야말로 문화를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여기에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기름을 붓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나 봤더니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신앙의 증거처럼 여겼던 프로테스탄트 윤리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핵심이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노동이 신성한 것이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놀이는 자연스럽게 죄악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아니, 놀이는 중요해 라고 외쳤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들의 통쾌한 반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프리드리히 실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놀이할 때에만 온전한 인간이다. 놀이의 가치를 아주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실러에게도 약간의 한계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놀이를 결국 인간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진지한 수단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놀이 그 자체의 자유로움,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릴 적 놀 때 가졌던 그 진지함을 되찾는 것이라고요. 그의 책에 나오는 깔깔거리며 웃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어떤 도덕이나 목적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긍정하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진짜 놀이는요, 어떤 목적도 없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어서 위대하다니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 목적 없음의 긍정이야말로 노동이 최고다라고 말하던 세상에 날린 가장 강력한 한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니체의 이런 생각을 20세기에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조르주 바타유입니다. 바타유는 생산이나 효율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 그러니까 놀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고한 행위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지고하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요. 자, 그런데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게임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철학적인 놀이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수학 시스템으로서의 게임이 탄생한 거죠.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천재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만들어낸 건데요. 이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여러 사람들의 선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어때요? 니체가 말했던 그 자유로운 놀이랑은 정말 거리가 멀죠? 아주 냉철하고 합리적인 개념이에요. 이 게임 이론은요, 1928년 폰 노이만의 증명에서 시작해서 1944년에는 경제학에 적용되고, 그리고 1950년에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 존 내시가 내시 균형 이론을 만들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게임의 논리는 경제나 정치는 물론이고 생물학까지 세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합리적인 게임의 논리가 이제는 우리 일상 구석구석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게이미피케이션, 이게 뭐냐면요, 게임이 아닌 분야에다가 게임의 규칙이나 보상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마 다들 써보셨을 텐데 언어 공부 앱 듀오링고에서 학습 일수 깨지기 싫어서 매일 접속하는 거, 운동 앱에서 배지 모으려고 열심히 뛰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게임처럼 설계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잘 먹히는 걸까요? 연구를 보니까 바로 이 네 가지 심리적인 엔진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고 해요.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 어려운 과제를 깨고 싶은 도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보상.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를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게임 산업이 가진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가 얼마로 추정되는지 아세요? 무려 22조 원입니다. 22조. 이제 게임은 그냥 애들 놀이가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놀이의 진짜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게이머된 삶은 과연 놀이가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게임의 껍데기를 빌려온 것과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인 자유로운 놀이, 이 둘은 과연 같은 걸까요?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게이미피케이션의 목표는 결국 효율과 생산성이죠. 하지만 진짜 놀이에는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니까요.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점수나 배지 같은 외부적인 보상으로 우리를 움직이지만 진짜 놀이는 그냥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움직이죠. 시스템이냐 상상력이냐 정말 다르죠? 결국 우리는 다시 바타유의 말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고의 행위는 일종의 유희이다. 그것은 위대한 유희의 완벽한 이미지이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모든 행동에 목적을 부여하려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무런 쓸모도 없고 목적도 없는 순수한 기쁨, 바로 그 지고한 놀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